안녕하십니까.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의 황수동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이번 달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즉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계속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가 있는 우리 충북 지역 수출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3분 모시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로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재세 의원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재세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어제 처서가 지나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었으니까 시원한 날씨,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어려움을 전통시장과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일 간에 또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와 외교 분쟁이 있어서 저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치권에서 정권 쟁취를 위한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입니다. 참으로 어떤 그 불안과 위기가 교차하는 새로운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국제 정세는 단순한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무언가 세력이 재편되는 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우리는 정신 바싹 차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말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 청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렇게 시내로 진입할 때 가슴이 울컥해집니다. 많은 독립지사를 배출했고 또 강인한 생존 의지로 이 지역을 지켜오신 우리의 자존감, 시민들의 자존감이 이때까지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중원의 중심으로서 정말 독립운동의 본고장으로서 이제는 자존감을 세우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바로 이 중원에서 창출해야 됩니다. 정치가 그 길잡이 노릇을 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수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깊어지는 하늘만큼이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당리가 아니라 국익이 우선하는 정치, 또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고민하는 정치인으로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재세 의원님의 지역구인 청주 성원구에서는 요즘 그 도시공원 개발 문제 이슈로 아직도 뜨겁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구룡공원을 비롯해서 지금 뜨거운 도시공원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역구의 구룡산 민간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청주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가 출범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시와 시민단체가 함께 출범한 거버넌스에서는 보존을 최대화하고 그리고 개발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에서 도시 숲의 공원을 보존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아파트가 과잉이 돼서 아파트가 값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원을 훼손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돈이 문제가 된다면 우선은 개발을 해서 훼손을 하기보다는 공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기체를 발행하고 차차 갚아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침 잘 출범된
민간 거버넌스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결론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민간 거버넌스가 조금 합의를 해야 될 텐데 합의안이 나올까요? 어떻게 기대하세요? 시청 공무원과 네.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로 했으니까 아마도 개발하더라도 최소화하면서 보전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이제 요즘에 지소미아 저희 종료 결정 때문에 많이 바쁘신데요. 네. 그래도 이제 그쪽 전문가시기 때문에 많이 출연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이제 청주에 토론회도 개최하시면서 민군 항공 정비 기지를 육성하자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청주가 민군 복합 정비기지를 넘어 항공의 거점 도시가 돼야 된다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근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공군사관학교를 항공의 테마파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이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제 박물관과 야외 전시장, 그다음에 가상 체험관, 여기에다 인공위성센터까지 네. 더 보강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항공의 지식과 또 어떤 기법이 이런 기술이 다 집약이 된 대표적인 테마파크가 탄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사를 지역의 명물로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항공 체험에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연구 용역이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것이 사업화된다면은 내년부터는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청주공항에 MRO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주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꾸준히 협의를 해왔던 사안입니다만 물론 어려움이 다소 확인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청주의 공항에서 가동 중인 그 헬기 정비 업체가 네. 최근에 군용 헬기를 추가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의 전략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군에 우리가 고정익이라 그래서 날개가 달린 그 일반 항공기 말고 이렇게 헬리콥터, 회전익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비 수요가 한 480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 사업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장차 이제 큰 MRO 사업까지 노려볼 만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CH-47이라는 치누코 헬기 정비 순기가 도래했으므로 이것에 대한 어떤 정비 사업이 국방부에서 현재 비용 대 효과 분석이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이 끝나는 대로 올해 사업화가 결정이 되면 이제 청주에서 도전해야 될 사항은 회전익 정비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항공 서비스 산업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어떤 적기가 도래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소식은 청주가 항공의 거점 도시로 가는 입구를 여는 거예요. 예, 이걸 디딤돌로 해서 우리가 이제 중원의 항공 거점 도시로 나가자 이런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MRO 단지를 살리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MRO는 엄청나게 큰 모든 복합 산업을 얘기하는 거지만 청주의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국가 MRO 산업까지 크게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이제 청주 청원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제 최근에 환경부가 청원구 북이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소각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일반 시민들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헌법을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 제36조 3항에 보면
모든 국민들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은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 왕왕 발생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주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왔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청풍명언의 도시다, 뭐 청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청주가 아니라 탁주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이제 실태와 그 상황이 굉장히 이제 위급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사실 청주 중에서도 이제 청원구, 특히나 이제 북이면 일대 같은 경우에는 그 좁은 곳에 소각장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하게도 이제 주민들의 계속되는 이제 암 발생률의 증가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오염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우려나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중에서 1,523명의 청원구 북이면 주민들께서 이제 환경부에 청원을 하셨습니다. 그 소각장 일대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환경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이 부분을 저희 의원실로 주민들이 청원서를 모아서 가지고 왔던 시점부터 저희 의원실에서 환경부와 또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이제 특히나 이번 예결 소위의 소책자에 환경부가 그 신속하게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시설 밀집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 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김수민 의원과 함께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을 그 소책자에 담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정부가 소각시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제 더불어서 이제 건강 영양 조사를 실시하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금 외압 없이 낱낱이 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조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과 지역 경제라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서 경제 보복을 단행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있는 이 청주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가 지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지 김종대 의원님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일본의 도발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어떤 위기가 닥쳤다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첫 번째 구조적으로는 공급 과잉입니다. 그다음에 수요의 감소예요. 거기에다가 각국 간의 반도체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화된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만 중국을 2번 갔는데 중국 정부는 거의 뭐 어떤 신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의 어떤 대대적인 투자가 이제 한국을 오로지 한번 추격하고 따라잡아 보자. 이게 뭐 국가적인 수건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5차 이제 산업혁명까지 예견되는 신산업으로의 전환, 이걸 신창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어떤 그 산업의 구조 변환의 시기에서 어떤 중국이 선점하고 들어오는 그 기세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좀 위축이 되는데, 사실 이런 저성장 시대에 공교롭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화웨이를 규제하고 있고 한국도 동참하라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미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5G 시대의 표준을 서로 선점하려는 치열한 국가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일본을 거의 추격하고 이제는 넘어서고 있는 한국이 일본의 위협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단 7월 달에 발표하면서부터 한국 경제를 흔들고 나서는 것은 기술 전쟁에서 한국의 추월을 저지하고 차단하겠다는 이런 의도까지 깔려 있고, 중국 시장에서 삼성을 퇴출시키겠다는 이런 어떤 내심의 본심까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는 동안에 우리 지역이 일단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얼마며 앞으로 이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구조적인 문제, 즉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체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경제에 앞으로 큰 위협이 될 거고 내년도 아마 지방세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결손까지 예상되는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반도체 외에 다른 뭐 기업이라든지 또 영향은 없을까요, 지역에? 아니 지금 뭐 일본의 영향이라는 건 반도체는 하나의 시작이고 네네. 전 산업 분야 특히 부품 소재 분야의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28일 날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인 것 같아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시행령을 공표하는 날입니다. 여기에서 품목을 어떻게 설정하고 절차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이제는 제조업 전반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테크노파크부터 비롯해서 이 청주 산단의 소재 부품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대비를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건 지금 바로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서 부품 소재 산업도 상당히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의원님. 네, 안 그래도 이제 청주 지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이번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이제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불안과 우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8월 22일자로 SK 하이닉스의 공식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그 면담 시 하이닉스 측의 설명을 제가 조금 토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7월 4일 일본이 발표한 이제 개별 허가 품목이 딱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 해당하는 것은 2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본 불화수소.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랑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2가지 품목인데요. 이 중에서 포토레지스트는 지금 양산을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것은 불화수소 하나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네. 자, 하이닉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는 이제 국산화와 다변화를 위한 테스트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고 최종적인 테스트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조금 더 이제 SK 하이닉스의 답변에 마음이 놓이는 부분은 하나인데 이제 화이트 국가 제외로 이제 일괄 포괄 허가 대상에서 적용이 제외되긴 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로 등록된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포괄 허가와 유사하게 3년간 심사를 이제 면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이닉스와 거래하는 일본 이제 회사들은 이 자율준수 무역 거래자로 등록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떤 개별 허가 품목 지정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어떤 생산 차질이 당분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하이닉스로부터 한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 또 희망이 있군요. 네, 오재세 의원님. 네, 지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리 충북 경제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 충북 경제가 100억 불을 수출했는데 그중에 40%가 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협력업체가 21개가 있고 또 연관 기업이 120개가 있어서 충북 경제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일본에서 3가지 부품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제 하이닉스 측에 알아본 결과 당장 피해를 받는 그런 영향은 없다. 그러나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은 피해를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에 대비해서 지금 김수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국산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엄청난 이익을 냈었는데 전체적인 세계적인 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이익은 지금 반토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소 이제 안심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선 반도체 경기 전체가 세계적인 경기가 지금 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이익이 줄어든 그런 영향인 것이지 일본의 규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출 규제가 어느 품목, 어느 소재를 선정하고 그 지정하느냐에 따라 이제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충북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산화,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는 좀 이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번에 그 일본이 우위에 있는 이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가 그 부품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해서 정부나 이제 저희 정치권에서 부품 사업의 중요성과 또 새로운 인식을 이번에 하게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부품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지금 2조 플러스 알파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부품 산업에 R&D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도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만들어서 부품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품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그 정부에서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이 표현이 잘못됐다고 봐요. 국산화가 아니에요. 중소 중견기업 소재 부품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대기업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납품 단가를 어떻게든 낮춰서 신뢰성 있는 제품을 사야. 그래서 그 구매 단가를 낮추는 실적을 쌓아야 승진도 되고 실적에도 반영됩니다. 네. 대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장기적인 물량도 어렵지만은 우선 계약 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제 지역구에 가면은 용암동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편의점 사장님이 용암동에 주민만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 사라 이랍니까? 아니 뭐 가경동에 살든 용암동에 살든 수동에 살든 상관없는 거거든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떤 A라는 중견기업에 물건을 납품받으면 B라는 LG나 아니면 현대 쪽에 납품할 수 있냐? 못하게 합니다. 이걸 전속계약제라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줄 세우는 경제예요. 그다음에 납품 단가를 계속 후려쳐야 구매 담당자 승진이 되고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수직 계열화된 이런 경제 체제에서는 오히려 그 가능성을 질식시켜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들을 말하자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어느 기업에나 납품을 하면서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파워먼트, 즉 어떤 거 격려해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경제체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2조 8천억을 지원해서 기술 개발을 시킨다? 어차피 그렇게 해도 팔 데가 없으면 이 돈도 다 낭비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네. 그게 시장의 평가예요. 그게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 간의 관계를 공정경제로 바꿔줄 수 있는 동등한 경제의 동반자로서 같이 동반 상정할 수 있는 이것이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경제개혁이 뒷받침되지 않고 돈만 푸는 방식의 이런 어떤 그 시혜적인 정책으로 하면 그 효과가 얼마가겠냐. 저는 길어야 2, 3년이라고 봐요. 또 종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망 중소기업들 대표들하고 이렇게 만나보면은 일단 어떤 애를 써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기술을 개발했어요. 예컨대 요즘 산업단지에서 평면 필름을 개발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의 70%로 반도체 대기업에 납품하기로 됐는데 네. 그 순간 일본 기업이 50%로 가격을 후려치니까 결국 그 구매 담당자는 또 일본 제품 쓰는 거예요. 그 전 재산 바쳐서 나의 모든 걸 걸고 기술 개발한 중소기업 그 대표는 탈탈 털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동안의 잘못된 거래 관행들을 우리가 시정해 왔으면 저는 그 기업을 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경제의 생태계를 이제는 체질이 강하게 가는 방법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에 표방했던 공정경제, 경제민주화를 한쪽에선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적시적소에 갈 수 있는 것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고 갑자기 이렇게 쏟아붓는 시기라면 급한 불은 끌는지 모르지만 효과는 오래 못 간다. 그게 제가 산업 현장에서 확인한 여론들입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종대 의원님이랑 저랑 문제인식은 비슷한데 해결 방안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실 2019년도 추경에서도 다소간의 논란이 됐지만 이제 뭐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아니면 뭐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것 그거는 뭐 엄발의 오줌 누기 그 이상이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투자와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가 지금 정부의 큰 흐름의 대책이 사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관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퍼펙트 스톰이 됐던 아니면 서든 데스가 됐던 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생태계를 경제 생태계를 만드느냐의 방점을 조금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 개발과 뭐 상업화 아니면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뭐 혁신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사실 정부가 조금 더 기업의 자유를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결정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이제 오케이 해주는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의 어떤 기업을 조금 더 자유롭게 또 창의적으로 경제를 이제 끌어나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이제 정부의 경제 방향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수정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제 방향이 수정돼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고요. 그 정부에서도 어쨌든 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제외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논란이 됐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도 결정하면서 지금 강공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정부의 결정은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진우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도 했고 또 며칠 전에 지소미아 폐기도 했습니다. 대일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이제 반일이나 뭐 극일 이제 이런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면 그렇지만 이제 반일이라는 일관성을 유지를 할 것인지. 또 반대로 실리와 명분을 유연하게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제 유연성을 발휘를 할 건지에 대한 그 어느 쪽이 더 나을지는 사실 국민들 모두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이제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는 정당이라고 사실은 평소에 표방을 많이 하는데 지금 순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그 명언을 조금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중에서 서생적 문제 인식과 또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제 지난 정부와 비교해서 이번 정부 굉장히 장점들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 이제 이번 문정부의 문제 의식은 굉장히 높은데 반면에 이제 현실 감각은 지나치게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이제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잃었을 때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민생과 국익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유한하지만 국가는 무한하기 때문에 당리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유연한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이제 병행을 하기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최근에 다 밝혀지고 있는 거지만 7월 달에
우리 청와대 안보실장을 2번이나 일본에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때 야당이 문재인 정부에 했던 요청이 뭡니까? 특사 좀 보내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비밀리에였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런데 2번 다 일본 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문전박대. 그야말로 그 모멸감을 느끼고 쫓겨났다고 시피하고. 그다음에 8월에 국회의원들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민당이 잡아놓은 일정도 깨버렸어요. 안 만나줍니다. 안 만나줘요. 그다음에 8.15 경축사 때 어땠습니까? 그 8.15 경축사 나오기 전에 일본에 또 특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치면 7, 8월에 3번 간 거예요. 또 안 만나줍니다. 자, 그다음에 8월에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 내용이 뭡니까? 일본이 대화와 협력으로 나온다면 손을 잡겠다. 그리고 경축사 때만 그랬습니까? 그 전에 일본 쪽을 따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낼 테니까 대화하자. 응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자, 외교적 해결을 많이 강조하는데 할만침했다. 정말 우리가 계속 일본에 대화를 요구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그 측근들하고 해가지고 한국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딱 3가지입니다. 국제법을 안 지키는 나라다. 거짓말하는 나라다. 3번째, 이거는 정말 드물게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가장 이제 좀 격한 감정이 드는데 은혜를 모르는 나라다. 예, 옛날에 돈 줬다 이거죠. 65년도에 우리 8억 불 줬어요. 예, 상업 차관으로도 주고 또 무상 지원도 했습니다. 그걸 빗대가지고 은혜 모르는 나라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살려줬더니 배은망덕한 나라다. 이래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 8월 2일 날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가 제외되고 난 이후로 저는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인내력과 자제력은 최대한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일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행태는 한국은 굉장히 어떤 그 문명화되지도 못했을 뿐더러 어떤 거짓말하고 국제법을 어기고 배은망덕한 신의를 저버리는 나라라고 총리가 직접 얘기를 하시고 그 밑에 뭐 고노 외상이라든가 아소다로 관방장관이라든가 전부 나가가지고 마치 한국을 두들겨 패면은 아베 정권에서 무슨 큰 상이라도 받는 듯이 자기 어떤 정치 생명을 걸고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 이것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어떤 역사와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반발할 걸 예상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해법도 제시했어요. 1+1 해결 방식.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공동 출연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또 미국이 중재를 섰습니다. 개입해가지고 스탠드 스틸이라고 더 이상 확전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휴전하자. 그런 상태에서 대화하자. 이걸 한국 정부는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중재와 그 개입하는 거 환영하면서 우리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어땠느냐? 받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들은 적도 없다. 거짓말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감정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로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게 우리 일본이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가 북한 미사일 무서운데 그거라도 신세져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본 사람도 안 하는 주장이에요. 일본은 그런 정보를 우리한테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정보를 줬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왜곡되게 시민들께서 지금 진상을 바로 하셔야 된다. 이 한일 관계의 실체적 진실은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심, 그다음에 끊임없는 배려하겠다는 걸 일본이 끝내 걷어차면서 전 오히려 이런 행태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어요. 네네. 이게 진실입니다.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이신데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은 2000년 이상의 그 인접 국가로서 역사와 문화적인 교류를 해왔는데 그동안 보면은 중국의 그 동양 문화가 중국에서 발생이 돼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 동양 문화는 한국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또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제의 문화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지도층 문화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를 일본인들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또 좋은 설린 관계를 많이 이어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또 두 번의 아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그 우호 협력의 관계와 또 전쟁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 인식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과거사에 대한 정확한 반성을 해라 하는 것이고 일본은 그 반성에 대해서 꼭 언제나 반성을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느냐 또 반성을 이미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많이 미흡한 거죠. 이런 그 역사 인식에 바탕을 해서 이제 최근에 그 징용 판결로 인해서 일본이 이제 아베가 경제 도발이라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경제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아베 경제 도발이 결국은 피해를 누가 더 많이 피해를 입느냐 하는 거에서 현재로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서는 5%밖에 줄지 않았는데 수입은 12%가 줄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더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국가 간에 서로 분쟁을 하는 것은 피해를 서로 입기 때문에 결국은 상호 피해를 입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보다는 서로 상호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서로 공동 번영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것이 이제 네. 정답입니다.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로 한미일 상호 간에 서로 그 안보 협력 체제에서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정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것도 안보상에 서로 균열이 생기는 것인데 이건 한일만이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에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렇게 역사 인식에서 비롯해서 그것이 경제 도발로 또 안보 문제까지 이렇게 확전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은 서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빨리 이러한 사태를 종결해서 우호 협력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네.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상생의 길로 가야겠죠, 결국은. 아니 그런데 네. 누가 싸우고 싶어 싸웁니까? 난 좀, 아니 처음에 이 도발을 누가 먼저 했는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역사적 정의와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뭐 역사 문제로 서로 뭐 이해가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 아베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그 외할아버지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시노부스케 A급 전범.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2006년 제1기 아베가 뭐라 그랬느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부인한다. 일본을 전범국으로 한 그걸 부인했고 그다음에 A급 전범을 재판했던 도쿄 재판도 부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잠잠해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어떻게 됐느냐. 무라야마다마 부인했어요. 고노다마 부인했어요. 우리로서 그 아까 김대중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오던 역사를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전복하는 겁니다. 글로벌 질서에 어떤 전후 70년 체제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도발적인 행태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한국 법원에 도발하고 있어요. 한국 대법원에 도발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일본 대법원 판결은 한일 그 병합이 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우리 대법원 판결은 한일 병탄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이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을 한국 정부 보고 수습해라. 이러면서 사실상 우리 법치주의에 도전한 겁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좋죠. 얼마든지 화해하고 협력하고 승자가 없는 전쟁을 왜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도 확전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어떤 지나온 역사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집단의 기억이 존재하고 있고 역사의 어떤 어떤 하나의 어떤 정기 또 우리의 어떤 국민의 자존감이 있는데 이 자체를 부인하면서 어떤 이거를 경제적인 전선으로 확대한 그것도 아베입니다. 네, 그때 알겠습니다. 명분이 안 보였어요. 네. 네. 이럴 때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격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계속 노력을 했고 할 만큼 했는데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이신데요. 하신 그러니까 말씀이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니체도 사실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정말 문제를 푸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일 정상 간의 감정이고 또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 징용공 배상 판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본질은 역사를 바로잡아서 국격을 높이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제 발생되는 최소한의 부작용은 정말 그 리스크를 적게 가져가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량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한일 관계는 굉장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 고노다마부터 시작하면 30년이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부터 시작하면 20년인데 20년, 30년 지나올 동안에 우리 한일 정상들과 국민들이 쌓아왔던 한일 간의 신뢰가 지금 어느 순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에서 더 갈등과 대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 합리적인 출구 전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인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잠시 망각하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가 들고 지금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그 애국심과 그 열정들에 국가와 정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냉정한 이성으로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 한일 간의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서 철저히 대처해야 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한일 간의 문제와 비슷하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도 지금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더 앞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같이 이 한일 간에도 일본이 한국 경제를 견제해야 되겠다 하는 속셈도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가지고 어찌됐든지 간에 잘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노 재팬이라는 굉장히 전사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전 국민의 영향을 모으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국민들의 애국심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외교의 본질은 국익인 것이고 그 포인트에서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은 분리 대응돼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싸움이나 불매운동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잘 되자는 건데 지금 방법론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지역 이야기로 좀 들어오면, 방금 노재팬 운동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청주공항이 이제 일본 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그 이스타 항공이 이제 일본 삿포로 오사카 노선의 운항을 이제 다음 달부터 또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주공항 활성화가 또 화두인데 청주공항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오세훈 의원님. 네, 요 최근에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에만 한 700만 명 정도가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지 않겠다. 이래서 아마 대폭적으로
일본 여행이 줄고 네. 또 노선까지 이제 지금 막 줄어들고 있고 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항공사에서도 이제 그 한일 노선을 다른 중국이나 동남아 노선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피해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굉장히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서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일본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한번 사드 때 겪은 일 아니겠어요? 2016년에 이제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우리가 한중 관계가 약화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죠. 그때 그 청주공항에 가보니까 진짜 면세점이 거의 문을 닫고, 또 뭐 도지사도 와 계시지만 정말 발을 동동 구르던, 지금보다 위기감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이제 일본에 불매운동을 하면서 일본 관광객이 줄고 비행 편수도 줄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사드에 당했다는 걸 우리는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때 관광객을 항공편을 다변화하는데 우리는 성공했어요. 그 떠나갔던 중국 관광객들 지금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줄었다. 계속 더 줄 겁니다. 아마 저는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라면은 지금에서 또 반토막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의 남아도는 항공편은 그동안에 우리가 동남아 국가들을 소홀히 했다는 말이죠. 뭐 예컨대 베트남 같은 나라는 한국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접근도 해오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응하지 못했고, 이런 어떤 동남아시아의 한류가 살아있는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변화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 불매운동, 이 또 일본 방문을 중지하는 거는 시민들의 자율적 결정입니다. 이건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아베의 어떤 도발적인 행태가 계속될 걸로 볼 때 시민들이 자율적인 결정으로서 일본과 어떤 불매운동 또 관광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들은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것이 일본을 상당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것이 아베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것이 원상 회복을 다룰 문제가 아니라, 아베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 또 관광객을 4,000명 이상 유치해야 되는 자기 발등에 급한 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 수단으로 시민들이 이런 전략을 발견해낸 거고 그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아베에게 있어가지고 나쁜 행동을 교정하는데 한 가지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 일본 경제 보복을 두고 지금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굉장히 딸리죠.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아마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략도 부재하고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실 이제 모두가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국내의 모든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말씀하셨지만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을 하면서 주요 항공사 6개 시가총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가량이 증발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근거리 노선을 주로 운영하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타격이 더 크겠죠, 당연히. 근데 공항뿐만이 아니라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거의 삿포로 맥주라던가 기린 맥주 거의 안 먹잖아요. 편의점 점주들의 재고 부담 문제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국내 자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 할인 안 하고 있으니까 취지에 공감하는 그 점주와 또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본사 간의 갈등이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고, 이제 과연 이런 부분에서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굴복하는 치킨 게임이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계속됐을 경우에 피해는 누가 보는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지금 국민들의 열망을 힘입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이제 한쪽이 이기고 굴복하는 이 프레임이 아니라 신뢰를 재건축해가는 협력 게임으로 바꾸는 것, 이 최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아베가 어쨌든지 간에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 때 지금의 단기적인 우리의 불편함 때문에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은 아베에게 더 큰 도발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면 낼수록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자기네 하위 국가로서 굉장히 어떤 그 거칠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이 도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즉흥적으로 아베가 한 결정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치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를 이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친일과 불매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불매운동을 하면 친일이다. 그리고 지금 어떤 외교적 해법을 효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경제 도발에 대한 이제 외교적 해법과 경제적 해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친일 프레임으로 모는 것 자체가 우리 민생을 더 파탄에 이르는 길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경제 피해를 고스란히 민생 경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하나와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고립될 수 있다는 문제점 그리고 특히 정부의 지소미아 종결 결정으로 인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에서 고립될 수 있고 비난의 화살이 다 이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을 특히 민주당의 그 총선 전략에도 나왔지만 국민적인 여론을 당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매몰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이제 안타까운. 좋습니다. 아니, 이건 말이죠. 한마디만 말씀드려 짧게 할게요. 지금까지 색깔론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던 게 우리나라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둘 다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 색깔론의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친일파 낙인 찍기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사실 지금은 경제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 지도자가 일본하고 어떤 지금 의연하게 어떤 단호한 조치를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떤 그 전쟁하는 국가에서 사실은 이것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나눈다. 그래서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는다. 그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우매한 국민들입니까? 이걸 가지고 지지율 몇 프로 올려가지고 외교 안보의 큰 판을 좌지우지한다. 사실 저는 그건 또 다른 어떤 역색깔론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정의당은 누굴 낙인 찍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우리는 낙인 찍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피해자지. 우리가 그렇게 낙인 찍은 적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자꾸 어떤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오늘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참 그런 얘기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또 많은 어떤 가슴을 아프게 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런 색깔 논쟁은 지금 적절치 않다. 더군다나 방송에서. 네. 한일 간의 이러한 현재 발생된 문제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이 정당하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문제 삼은 것이 이제 바로 아베 정권인데 저는 아베 정권의 오판이 이 문제의 시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본에서도 양심적인 지식인이나 또 아베에 대한 비판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역사 반성도 일본에서도 많이 했고 이번에도 일본 그 왕은 사과를 했는데 아베는 사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에 대해서 그걸 보더라도 아베 오판이 이런 문제의 시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러한 오판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는 우리나라가 냉정하게 그 오판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아베가 잘못 판단한 것이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어느새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이렇게 해주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먼저 하세요. 네네. 그럼 오재정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세계의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을 비롯해서 그 와중에 또 한일 간에도 경제 분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서로 당리 당략을 떠나서 국익의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러한 그 경제와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또 외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니까? 네. 참으로 불안의 심리가 교차하고 있고 또 저성장 시대에 국가 우선주의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관계에서 전혀 낯선 세상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교량 국가고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변국과 설린 우호 관계를 잘 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변국의 스트롱맨을 자처하는 또 집권 70년의 그 장기 집권의 포만감에 취한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도발적 행태를 취했을 때 국제관계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잘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입니다. 자, 이렇게 거의 경제 전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이런 갈등이 치솟는 시기에 대한민국이 단합해가지고 싸워도 모자란 판에 또 이걸 가지고 무슨 친일 반일이다 또 역색깔론이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 빠지면 우린 이미 싸움에 진 거예요. 손자병법의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우려되는 상황은 이미 져놓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땐 싸워야지 그러면 싸움이 아니라 그래 버리면 전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조금 더 저는 이 정부가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 국가의 자존을 선언해야 된다. 우리가 장차 민족 공존과 통일의 시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변국의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비토할 수 있는 중견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됩니다. 이 국가의 자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네. 네, 요즘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면 TV 켜기가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서생적 문제의식과 또 상인의 현실 감각을 정치권에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극단을 향하는 한일 관계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바쁘신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 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 저희는 여기서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w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 don't, I threw it out the window.